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 연도부터 외울게요. 이 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894년도를 가보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임진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보년이라는 단어도 꼭 외워주세요. 자, 동학농민 운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동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동학은 자 밑줄 긋고 씁니다. 자, 일단은 동학이 뭐냐? 얘들아, 이거는 종교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우리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종교야. 그러면은 이 조선시대 말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난 종교예요. 그럼 일단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쓸게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양반이었대.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그 집안이 몰락했대. 몰락양반이라고 부르고, 자, 수양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님이 백성들을 구제해라 이런 부름을 받고, 자, 이 종교를 만들었다. 동학.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서학이라는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서학의 반대로 우리는 동양의 종교를 만든다 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재우는 누구나 하느님을 모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하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노비든 내가 농민이든 내가 양반이든 우리는 모두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자, 시천주라고 해요. 시천주. 뭐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얘들아, 나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고 선생님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고 누구나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하늘님을 모시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위아래 없이 누구나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평등사상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인내천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바퀴벌레고 너는 나무고 나는 하늘이고 나는 땅이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늘이래. 그러면 누구나 다 하늘이면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어때요? 자, 쓸게. 평등하다. 그럼 얘들아, 이거를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동학이라는 종교를 이해해야 돼요. 동학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지.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 뭐 기독교와 천주교는 좀 약간 달라 얘들아.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평등해. 그럼 여러분 당연히 누구한테 인기가 있겠어? 그렇지. 농민들이나 노비들한테는 인기가 있겠죠. 그럼 누구는 싫어해? 그렇지.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양반들이나 정부에서는 이 종교가 싫겠죠. 왜? 쟤랑 나랑 평등해? 저 노비랑 나랑 평등해? 저 백종이랑 나랑 평등해? 그러니까 당시 정부에서는 여러분 최재우를 어떻게 표현했냐?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혹세 모민한다 해서 여러분 결국은 최재우를 사형시켜요. 당시에는 사이비 종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최재우를 죽인다 해서 사형시킨다 해서 이 종교가 사라지냐? 아니. 동학을 못 믿게 한다고 해서 이 종교가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동학 안에 들어가면 얘들아 나 대접해 주잖아. 평등하다고 해주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농민과 노비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재우 다음에 2대 교주가 누구냐면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최재우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 동학이 퍼뜨리는데 더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동학은 평등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과 노비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당시에 어려웠던 농민과 노비 사이에 나라에서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쫙 믿었어요. 점차 확산되고 있었어. 자, 그럼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학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종교가 같고 그리고 이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대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자, 똘똘 뭉쳤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 동학을 믿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운동을 했는지. 여러분 여기서 운동은 스포츠가 아니잖아. 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봉기를 일으켰는지, 왜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일으켰는지. 여러분 어떤 데에서는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동학 농민 운동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농민들이 목숨 걸고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네 같으면 막 들고 일어나겠어?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어. 자, 어려웠던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배경에 씁니다. 자, 배경에 자 쓸게요. 자, 첫 번째 일제의 경제적 침략. 자,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플러스 자, 두 번째는 세금이 올라갔다. 세 번째는 지주의 수탈.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면 돼. 농민들이 봐봐. 농민들이 1중, 2중, 3중으로 힘들었다는 뜻이야. 그럼 왜 그러냐?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세금 많이 내고 있었고 수령들이 뜯어가기 바빴어.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이 탐관오리는 쓰지 않았어요. 돈 뜯어가는 그 수령들은 쓰지 않았는데 얘네는 그 둘째 치고 계속 세금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라에서 첫 번째 개화 정책을 실시하잖아. 개화 정책, 뭐 철도도 깔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 개화 정책 실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얘들아 그 돈은 세금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나나? 이모군란 때 일본한테 배상금 물어준 조약, 재물포 조약, 갑신정변 때 일본한테 배상금 물어준 조약, 한성조약, 뭐 이런 조약에 따라서 여러분 계속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에서 등장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아직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방공령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여러분 경제 시간에 또 따로 설명을 할 건데 방공령에 따른 또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배상금. 이 배상금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 먹고 살기 힘들지? 자, 두 번째. 지주의 수탈은 뭐냐면 여러분 지주라는 건 땅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착각하면 안 돼. 조선시대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 지었다? 아니. 물론 자기 땅도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부자들이 가진 땅에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돼. 너네들이 내가 제빵사 자격증을 따고 내가 맛있는 식빵을 만들어. 갖고 내가 식빵 가게를 차렸어. 식빵 가게를 차렸는데 얘들아 다 자기 건물에서 차려요? 아니지.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건물 주인한테 내가 그걸 빌려서 거기에서 가게를 차리잖아. 그리고 월세를 지불하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당시에 땅을 빌려서 1년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돈을 내는. 그럼 여러분 몇 대 몇 이렇게 나누겠죠. 요즘 같으면 월세 얼마 이렇게 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식빵을 잘 팔아서 내가 3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월세 30만 원 내래. 그럼 낼 수 있잖아. 30만 원 정도는. 그런데 코로나에서 장사도 안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야, 나 코로나라 요즘 어렵다. 월세 200으로 올려?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 나 코로나라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가지고 21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월세를 팍 올렸어요. 그럼 얘들아 막 식빵 만들다가 욕 나오지 않겠어? 이런 식빵 같은 막 이렇게 욕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세금이 올라. 그 다음에 땅 주인한테 돈도 많이 줘야 돼. 힘없는 농민들은 여러분 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 여기까지도 짜증나는데 얘네를 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여러분 76년도에 개항 이후부터 계속 우리나라 경제에 침투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쌀이었어요. 쌀. 갖고 쌀을 사다가 지네 나라한테 아주 비싸게 파는 이 장사를 계속했고 반대로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던가 아니면 유럽에서 수입해와서 다시 우리나라에 파는 이런 무역을 계속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쌀이었어. 얘들아 우리나라는 쌀이 없으면 다 죽잖아. 굶어 죽잖아. 이거 없어도 돼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사실 시계나 신발이나 여러분 이런 거는 없어도 그래 이렇게 대충 살 수 있는데 쌀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일본으로 쌀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쌀값이 어때? 폭등하는 거지. 왜? 정해져 있는 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본이 이만큼 가져가면 나머지 이거 갖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쌀값이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이때 또 죽어나는 건 여러분 가난한 농민들이에요. 자 여기 보자. 정부 짜증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주인 짜증나. 그런데 세 번째, 일본까지도 여러분 화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봐봐.
내가 동학 안에 있으면, 내가 동학을 믿으면 나를 대우해주고 평등하다고 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농민들의 생각은 점차 평등하고 그리고 살만한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런데 현실은 어때 얘들아? 계속 시궁창이죠. 이 현실이 정말 고통스럽다. 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상과 이 현실이 지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 손 보세요. 불만이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여기까지 차 있었고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거야.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었던 거죠.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다시 얘기하지만 외우지 마시고 농민들이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농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꿨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봉기는 본격적인 봉기는 막 미리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이렇게 처음에 시작된 건 아니고 갑자기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갑자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자, 2번. 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과정 써줄게. 여러분이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할 때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공부해주세요. 1차의 원인과 2차의 원인이 그 배경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 사건 때문에 이게 텀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해서 이걸 구분할 줄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여러분 책도 그렇게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동학농민운동 과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왜 일어났는지 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처음 발단이 된 사건은 뭐냐면 쓸게요. 고부 밀란. 여러분 고부라는 전라도 고부라는 데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수령이 누구였냐?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어. 근데 얘들아 이 사람이 정말 탐관오리로 그 전에도부터 유명했어요. 어찌나 유명한지 이 사람이 얘들아 탐관오리의 아이콘이야. 자, 그래서 원인 쓸게요. 원인 조병갑이라는 이름 기억하시고 조병갑이 어찌나 세금을 많이 뜯어내는지 농민들이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 예를 들면 저수지를 쌓게 해 농민들한테.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강제로 일을 시켜요.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저수지를 만들면 얘들아 농사 짓는데 그 물을 내가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참고 했는데 정작 저수지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 물 끌어다 쓰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벼농사의 핵심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근데 물 끌어다 쓸 때마다 세금을 내래. 예를 들어보자. 너네가 학교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선생님이 정수기 앞에 서가지고 계속 먹을 때마다 돈 내라고 해. 500원씩 내라고 해. 그럼 얘들아 이거 말도 안 되지. 똑같은 거야. 농사의 생명은 물이거든. 그래서 일단 열받았어. 농민들이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갖가지로 다 세금을 걷어요. 우리 아빠 비석 세워야 돼. 우리 아빠 공덕비 세워야 돼. 세금 내라고 그래. 그리고 죄 없는 사람 가둬놓고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해. 황무지 개척하면은 그 땅 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세금 다 걷어가요. 그러니까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분 사채업까지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여기까지 차 있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어렵다. 세금을 내기 힘들다. 한 번만 봐주십사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누가 보냈어? 어디다 대고 이런 불순한 편지를 보내? 농민들이 농사나 지을 것이지? 라면서 그 편지 보낸 사람이 얘들아 곤장을 쳐요. 곤장 100대를 치는데 여러분 곤장 100대 맞는다고 생각해봐. 약한 사람은 얘들아 다 죽어나간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얘들아 이제 고부 그 농민들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쓸게. 자, 누가 주도하냐?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이름이죠. 전봉준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2차까지 쭉 동학농민 이 운동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녹두장군 전봉준 맞아.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아서 녹두가 얘들아 작잖아.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거야. 그래서 전봉준이 얘들아 주도해가지고 이제 고부 관할을 습격해. 조병갑 쫓아내자. 그래서 고부 관할을 습격해서 조병갑이 얘들아 일찍 도망가고 관할 습격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풀어주고 무기 다 가져다가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쌀이 어찌나 많았는지 그 쌀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며칠 동안 막 나눠줬대.
얘들아 고부 관할 습격이 성공한 거죠. 이걸 정부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병갑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냈어.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이 사람이 농민들을 좀 안정시키고 자, 이제 생업에 돌아가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라고 마무리를 지었어.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서 여러분 마무리가 됐으면 이 동학농민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누굴 보내냐? 옛날에는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 밀란의 주도자를 찾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뭐 얘기도 들어보고 밀란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을 보냈어. 그 사람이 얘들아 안핵사라고 하거든. 근데 안핵사로 이용태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조병갑이랑 똑같아. 똑같은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와서 그 위로했던 박원명한테 뭐라고 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괴롭히고 세금 더 뜯어가고 그러니까 얘들아 농민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전봉준 잡아와라 막 이러고 그 안핵사 이용태가. 그러니까 얘들아 이용태가 아주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안정돼 가던 농민들한테 이용태가 얘들아 확 불을 지른 거야. 자, 고부 봉기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어떻게 됐냐? 자, 밑에다 쓰시고 자. 안 되겠다. 전봉준이 다시 모여 한 거야. 자, 모여. 거기가 백산이라는 데서 여러분 모여요. 뭐 무장이라는 데서도 모이고 백산이라는 데서도 모여. 자, 그럼 얘들아 여러분 이 백산이나 무장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외울 필요 없고 농민들이 규합해서 농민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 쳐들어가자. 안 된다. 이럴 수는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막 이렇게 모인 게 백산과 무장에서 모였대. 왜 백산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거기가 이렇게 높은 언덕이래. 이렇게 약간 높은 언덕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야. 사람들이 모였는데 옛날 농민들은 얘들아 하얀색 옷을 입잖아. 그래가지고 어찌나 많은 농민들이 모였던지 여기가 하얀색 산처럼 보여서 백산이라고 불렀대. 그리고 여러분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보통 싸워요. 대나무 잘라서 만든 그 죽창. 그래서 농민들이 앉아있으면 백산이요. 그 다음에 서 있으면은 너무 대나무 죽창이 많아서 죽산이다. 이렇게 불렀대.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들이 백산에 모였구나. 그렇게 많이 모였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고부 관할 습격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 썩은 관리들 다 몰아내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썩은 관리들, 그 다음에 썩은 정부를 왕을 교체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썩은 나라를 바꾸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들고 일어나요. 갖고 다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럼 화살표 치시고 얘들아 그 주변을 습격해요. 고부 관할도 다시 습격하고 이용태 막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정부에서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 진압해라 해서 관군을 보내요. 관군을 보내가지고 얘네 진압해라 하고 보냈어. 그럼 여러분 그동안은 이렇게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무기를 가져오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군인들이랑 싸우는 거잖아. 여기 선생님 손 봐봐. 농민군이랑 군인이랑 싸우는 거야. 자, 여기 농민군이랑 군인이랑 싸우는데 어디에서 싸우냐? 자, 쓸게요.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해요. 관군한테 얘들아 승리해. 갖고 얘들아 여기가 다 그 동네예요. 그 주변이야. 고부 주변. 그래서 황토현이라는 데에서 얘들아 승리해. 황룡촌이라는 데에서도 승리하거든요. 관군한테 황토현, 황룡촌 다 승리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지금 황토현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황토현만 필기를 할게. 그럼 여러분 자 봐봐. 고부 습격도 성공했고 황토현 전투에서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자 농민군을 더 규합하고 얘들아 무기를 더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전라도 전역을 얘들아 농민군들이 싹 관할을 습격해요. 그러면 이렇게 관할을 습격한다는 건 뭔 말이야? 전라도를 얘들아 농민군이 다 먹었다는 거야. 정말 규모가 커졌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쓸게요. 자 전주성까지 점령해. 전주성까지 점령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전주라는 도시는 거기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야. 전주 비빔밥 그 전주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주 이씨 그러니까 조선 왕들의 고향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조선 왕들한테 소중한 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얘들아 이제 농민군이 접수를 한 거야.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고부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점차 규모가 커져서 이제 농민군들이 자, 우리 새로운 세상을 꿈꿔보자. 우리 나라를 바꿔보자. 정부를 바꿔보자. 그리고 탐관오리 없애자. 이렇게 해서 한 게 1차 봉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봉기의 핵심은 뭐냐면 저 탐관오리 없애자. 그리고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을 바꿔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반대한다. 뭐에 반대한다? 기존 옛날 질서에 반대한다. 여러분 옛날 질서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봉건이라고 해요. 봉건. 그래서 옛날 질서, 막 그 신분제도 차별하고 그 아랫사람 막 힘들게 하고 자 그런 봉건 질서를 내가 반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1차 봉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 여기다 씁니다. 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반봉건이라고 쓰세요. 반봉건. 그래서 1차 봉기 때 야 전주선 점령했어. 경문에 보면은 전주를 점령하고 서울로 간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잠깐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야. 이 질서에 대항해서 내가 옛날 질서에 대항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꾼 거죠. 그래서 이게 반봉건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단어 동그라미 칠게요. 핵심 단어 같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고부에서 성공했죠. 그 다음에 뭐 백산, 무장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여기 황토현 외워주자. 황토현에서 또 이겨. 관군한테 이겨요. 그 다음에 전주성까지 점령. 얘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전주 땅이 제일 중요해요. 왜 전주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지. 전주에서 제일 크고 여기를 먹었다는 건 전라도를 다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농민군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너네가 고종이야? 너네가 명성황후야? 니네가 정부야? 패닉이 오지 않겠어? 이거 완전 멘탈이 붕괴되지 않겠어? 농민군의 그냥 봉기가 아니라 얘네가 진짜 서울로 올 것 같잖아. 그래서 진압하라고 보내놨더니 가서 군인들 다 지고 그래서 패닉이 온 거야. 자, 그 다음 여러분 가운데 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정부가 고종이 이 민씨정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이 가운데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봐봐. 이 사람들은 얘들아 동학 농민군이 지금 서울로 올 것 같잖아. 얘네를 진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로는 능력이 안 돼. 이럴 때마다 꺼내는 카드가 뭐가 있죠? 우리나라 정부 고종이 뭐를 꺼내지? 생각해봐 얘들아. 이모군란 때도 어떻게 했어? 갑신정변 때도 어떻게 했어? 누구한테 SOS를 쳤어?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SOS 쳤어? 그렇지. 청나라 군대한테 원군을 요청해요. 청나라 군대한테 저희 도와주세요. 동학농민군이 지금 서울로 오려고 해요. 그럼 얘들아 여러분 청나라 군대가 오케이 했어. 들어온다? 그러면 자 우리 배웠죠? 갑신정변에서 누구도 같이 들어와. 그렇지. 일본도 같이 들어와. 왜요 선생님? 왜요? 왜? 텐진조약. 갑신정변 결과에 다시 보세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텐진조약에 뭐라고 써 있어? 청나라가 만약에 군대를 보내면 상대방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 들어오면 일본도 같이 들어와요. 텐진조약에 따라. 이걸 정리해서 쓸게요. 자, 청과 일본 군대가 조선에 파병해요. 왜요 선생님?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청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우리 군인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텐진조약에 따라 일본도 파병해요. 자, 얘들아 봐봐. 여기 여러분 너네가 몇 월 이런 건 기억을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시간의 흐름대로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고부밀란이 1월에 일어났어.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와 전주성 점령 모두 다 4월이에요. 5월 5일 날 여러분 어린이날, 그때 어린이날 없었지만 어린이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바로 다음날 얘들아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5월 6일 날 우리 인천 앞바다로 들어와요. 지금 한반도에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야. 동학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당황스럽죠. 일본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커지잖아. 갖고 얘들아 동학농민군이 생각하겠지. 우리가 여기서 해산하면 얘네 집에 가잖아. 왜냐면 자기 역할이 사라지니까 동학군 진압하러 들어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 당시 농민군의 상황은 어땠냐면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주성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주성 안에 지금 쌀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농민군도 약간 불리해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해산하면은 청나라 일본 저런 외국 세력이 나갈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이 미쳤겠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아니 이거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도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얘네 둘이 계속 한반도에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이 딱 양쪽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 뭐를 하게 되냐면 화해를 하게 돼요. 자, 협상을 하게 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 쓸게요. 전주화약을 체결해요. 전주화약을 체결해. 봐봐, 지금 농민군이 어디 있어, 얘들아? 전주에 있어. 야,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약속해줄게. 약속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농민군이 야, 우리 해산할 테니까 우리 요구 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해산해. 자, 야, 우리 요구 들어줘. 그러면 그래. 니네 요구가 뭔데? 자,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줘요. 그 요구가 뭐냐? 자, 쓸게요. 우리 집강소 설치하게 해줘. 집강소 설치하게 해줘. 그러면 에이? 집강소가 뭔데? 자, 여러분 집강은 기강을 바로잡다 뭐 그런 뜻인데, 자, 쉬운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 농민자치기구예요. 농민자치기구. 그러면 얘들아 왜 이게 필요했냐면 농민들한테 당시의 수령들은 서울에서 발령을 내준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얘네가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고부를 위해서, 우리 전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들 돈 뜯어가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됐단 말이야.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 동네에. 근데 여러분 이 동네에 오래오래 살고 있던 농민들이 스스로 다스리게 되면은 고부가, 그 다음에 전주가 행복하게,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게 다스리게,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여기를 다스리게 해줘. 그게 집강소예요. 갖고 여러분 집강소 설치해. 오케이? 설치해. 그러니까 정부가 얘들아 이걸 들어줘요. 그 다음에 우리 개혁안, 우리 이렇게 개혁할 수 있게 해줘. 자, 그 개혁안을 발표해요. 그러면 그 개혁안의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 필기는 안 할게. 교과서에 나온 거 뭐 예를 들면 신분제. 우리 모두 다 평등하잖아. 신분제 없애주자. 뭐 얘들아 옛날에는 그 백정들만 쓰는 그런 모자가 있었어. 그런 거 그러면 이 모자 쓰고 다니면 다 백정인지 다 아는 거야. 그걸 평양갓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거 벗겨주자. 그 다음에 노비문서 태우자. 뭐 이런 신분제 없애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문제 해결하는 거. 탐관오리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농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우리 개혁안을 실시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약속해줘. 해서 그게 얘들아 전주화약이야.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뭐 신분제도 탐관오리 이런 거는 이해만 하시고 외워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집강소 꼭 외우세요. 집강소, 농민자치기구. 자, 농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이걸 설치했다. 이게 전주화약이야. 잠깐 설치해요. 잠깐 설치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해줘. 특히 어느 지역에, 이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왜? 이게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제 마무리가 됐지. 마무리가 됐어. 농민군도 해산했고 이제 동학은 더 이상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 그러면 문제 끝. 문제 없지. 그러면 여러분 이때 상황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 자기의 역할이 사라졌잖아. 농민군들이 집에 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자, 화살표.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고 해? 자, 농민군들 화해했으니까 이제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해. 근데 청나라가 얘들아 그래 오케이 하고 청나라 짐 싸고 있었는데 일본은 no, 난 안 가. 난 안 가. 그럼 안 가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일본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자 쓸게요. 일본의 경복궁 점령. 자, 화살표. 얘들아 일본이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하냐.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대포랑 총을 쏘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 죽이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붙잡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야. 나 안 가? 나 조선 먹을 거야? 이런 거죠. 뭐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얘네의 의도는 조선 먹으러 온 거야. 얘들아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기다린 거야. 이 시간만을 기다린 거야. 그럼 얘들아 그동안은 청나라 눈치 보느라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이제 한번 들어왔으니까 절대 안 나가라는 느낌으로 얘들아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거야. 그럼 청나라 눈치 보이죠? 청나라 가만히 있겠어? 청나라는 조선이 우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본이 침발르고 일본이 쳐들어온 거잖아. 이건 뭐야? 청일전쟁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일본이 마음 먹고 그냥 점령을 한 거야. 야 청나라 내가 조선 건드렸어. 너 가만히 있을래? 니네 속방이라며? 니네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찌른 거야. 그럼 청나라 여러분, 청나라는 청나라도 조선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구나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벌어져? 한반도 내에서 이놈의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싸워요. 자, 그래서 쓸게요. 청일 전쟁이 벌어져요.
청일전쟁이 벌어져. 그동안은 얘들아 일본이 이렇게 하지 못했어. 왜? 청나라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일본이 얘들아 우리 10년 동안 성장했어. 10년 동안 얘들아 쭉 성장해요. 일본이. 군함도 많이 사들이고 병사도 많이 키우고 훈련도 되게 빡시게 받고.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청일전쟁을 벌인 거죠. 먼저 청나라한테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집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 청일전쟁 이 사실이 누구 귀에 들어갔겠어? 일본이 경복궁 점령했지. 싸가지 없는. 그 다음에 청일전쟁까지 벌어졌어. 이게 이제 농민군들한테 귀에 들어갔겠죠. 그럼 얘들아 농민군들이 아니 이놈의 자식들 집에 가라고 해산했더니 집에 안 가고 지금 한반도 내에서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일본 애들 몰아내자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봉기합니다. 일본 애들 몰아내자. 일본 애들 저 나쁜 놈들 몰아내자. 가뜩이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본 애들 짜증나 있는 판인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 왕과 왕비가 있는 경복궁을 점령해?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전쟁까지 해? 이 싸가지 없는 일본 놈들 가만 안 둔다? 해서 일어난 게 얘들아 2차 봉기예요. 자, 그럼 여기 자 이제 화살표 이렇게 치시고 자 중요합니다. 2차 봉기.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자, 다시 농민군들 봉기해요. 다시 봉기해.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핵심은 뭐야? 여기서 핵심은? 자, 여기에서는 정말 지금 현실이 시궁창 같고 탐관오리들 짜증나고 이 정부는 왜 이러는 거야? 정부에 반대해서 지금 현실을 좀 바꿔보고자 일어난 게 반봉건이지.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는 누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본.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반대한다. 외국 세력의 반외세. 갖고 얘들아 얘를 명확히 구분해줘야 돼요. 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1차 봉기 때는 전라도 중심으로 일어난 거야. 전라도에서만 일어난 거야. 그런데 2차 봉기의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도 잠깐 그릴게. 여러분 안 그려도 돼요. 자, 일단은 전봉준이 들고 일어났어. 그리고 이 전봉준이 경상도와 충청도 야 우리 같이 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외국 세력 일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힘을 합쳐보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가 셋이 이제 뭉쳐요. 규모가 훨씬 커졌지? 자,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자, 여기 논산이라는 데서 모입니다. 뭐, 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논산 육군훈련소 이런 거 들어봤지? 거기서 이제 모여요. 자, 어마어마한 동학 농민군의 숫자가 모였어. 그러면 서울로 직진해야 되지. 이렇게 서울로. 왜? 일본이 서울에 있으니까, 경복궁 점령했으니까. 서울로 오는 길에 여러분 어떤 동네를 거치게 되냐면, 여러분 공주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공주를 거치게 돼요. 자, 근데 그 공주를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돼. 거기를 넘어가야 이제 서울로 갈 수가 있어. 농민군들이 여러분 그 공주로 진입을 해서 어디를 넘게 되냐면 자 쓸게요. 공주 우금치라는 데에서 농민군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결론을 써놨지만 얘들아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 우금치 이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산보다는 낮은데 이렇게 높이 이렇게 언덕을 넘어야 돼. 얘를 이렇게 넘으면 이제 서울로 가는 건데 자 미리 기다리고 있었죠. 일본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일본과 그리고 정부군이 같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농민군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무기의 차이가 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농민군이 갖고 있는 건 죽창 그 다음에 화승총이라고 1분에 2발 쏘는 거 있잖아. 빵 한 번 쏘고 막 화약 넣어가서 빵 한 번 쏘는 그 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화승총 말고 걔네는 뭐 무라다 소총 막 이런 거라고 해서 계속 발사가 되는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 나오는 기관총. 여러분 화승총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걔네가 갖고 있는 건 날씨에 상관없이도 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화력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미리 위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옆에서 위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농민군을 상대로 발사를 해요.
그럼 얘들아, 농민군들은 믿을 게 뭐야? 믿을 게 없잖아. 묘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했겠지. 갖고 몸에 부적을. 이거 붙이면은 총 맞아도 안 죽는다. 몸에 부적을 붙이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막 총을 쏠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이. 그럼 막 다 쓰러지겠죠. 그럼 막 시신이 계속 쌓이겠지. 그래도 위로 올라가고 그래도 위로 올라가고 해서 그 주변이 전부 시신으로 뒤덮이고 피가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강물처럼 흘렀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당시에 여러분 2만 명이 동학농민군 2만 명이 죽어요. 2만 명이 죽고 한 몇백 명 정도 살아가지고 후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전봉주는 이때 후퇴를 했어. 전봉주는 이때 후퇴를 했는데 나중에 자 전봉주는 잡힙니다. 전봉주는 잡히고 체포되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동학 농민군이 이제 동네로 가잖아. 자기 동네로 갔는데 그 동네에서도 여러분 걸리면 반역자잖아. 그러니까 걸리면 반역자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산속을 떠돌거나 아니면은 얘들아 일본이 이 동학 농민군을 싹 다 괴멸시켜요. 싸그리 다 죽여. 그래서 막 기록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20만 명까지 죽었다고 해요. 그럼 얘들아 싸움 진짜 잘하는 동학 농민군들이 얘들아 이때 싹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나라로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농민군들한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일본은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동학 농민군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 마음대로 해요. 일본 마음대로 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10년 동안 84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어떤 나라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잖아. 우리나라를 가질 수 없었다고 했잖아, 한반도를. 근데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이제 청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도 농민군들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뼈아픈 그런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차와 2차를 구분하는 거야. 1차는 누구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제발 이 현실 좀 바꿔줘라. 반봉건. 그 다음에 2차는 이런 계산기들 해가면서 일어난 게 반외세. 그 다음에 여러분 1차 때는 거의 전라도에서 일어나요. 자, 고부 외우세요. 황토현 외우시고 전주성 외우시고. 그래서 전주성까지 점령한다. 이게 1차야. 자, 여러분 전봉준 알아야 되겠지? 주도한 사람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쉬어. 그 한 번 쉬는 게 뭐야? 전주하야. 꼭 기억하세요. 전주하야. 그리고 여러분 2차에서 일본 놈들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봉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패배하지? 어디에서 패배해? 이거 단어 꼭 알아야 돼요. 우금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명을 외우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황토현? 우금치? 이건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 내가 이 부분은 얘들아 내가 동학농민운동 과정은 완벽하게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 일본이 얘들아 완전히 점령을 했다고 했잖아. 그럼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